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과 약자들을 위한 편파 방송 을들의 지킴이를 자처하는 우리 민생연구소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먼저 방금 보신 것처럼 기쁜 소식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분들이 농성 100일 만에 한국동농사와 본사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원래 정규직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원래 자료 돌아간 것이죠. 다만 아쉬운 게 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아서 과제도 남겼다고 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서울요금소 캐노피 위 고공농성부터 또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이 노동자분들의 목소리를 계속 이렇게 쭉 전해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합의 얘기를 듣고 참 기뻤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는 좀 안심됐던 건 이제 또 농성을 좀 해제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좀 편안히 쉬실 수 있다는 거, 그것 좀 다행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캐노피 농성은 이제 해제가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공사 본사 안에 민주노총 조합원의 농성은 불가피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너무나 큰 고생하셨었죠.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의 우리 김병종 부위원장님 연결해서 잠깐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박선복 위원장님이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셨는데 조합원들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오늘 아침에 청와대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조합원들의 그 소회는? 저희들이 100일 넘게 노숙 생활을 하다 보니 지금 좀 시원섭섭하고 좀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 실감이 멘트가- 나지 않으시니까. 그렇죠.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네. 특히 캐노피에서는 얼마나 힘드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494명이 먼저 복직을 하고 나머지 분들이 1심 판결 기다리기로 했는데 많은 언론에서 1심 판결이 빨리 나야 된다는 의견이 있던데 1심 판결 노사가 앞당기기로 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그 지위에 대해서는 대법 판례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네. 다만 저희들이 임시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불안해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연히 차지할 할 권리를 이제라도 찾게 되어서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예. 무엇보다 저희들이 노숙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50대가 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분들이 가정까지 멀리하고 나와서 고생들 하셨는데 이제라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민생연구소 프로그램 하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알려주시고 예, 부위원장님. 거기에 저희들이 빨리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그 민주노총 조합원들께서는 합의를 이제 이번에 불참하셨는데 예. 이분들도 빨리 대화가 돼서 타결이 되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저희들도 처음에 같이 이제 을지로위원회 안을 놓고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얘기하기로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막판에 이렇게 돼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날씨가 지금 많이 추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점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조는 다르지만은 목표가 같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맞습니다. 일단 우리 한국노총 조합원 1000여 명은 일단은 다 이제 농성도 풀고 대구로 돌아가실 텐데요. 아직 농성하고 있는 분들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빨리 해결되시도록 저희도 마음 모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고생이 많으셨잖아요. 예. 네, 끝까지 좋은 결과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작에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에 넘어가야 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집값 계속 오르죠. 맞아요. 우리 집 없는 서민들이나 또는 세금 걱정하는 일가구 주택 가구들은 달갑지 않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도심 한복판에 폐교가 저렇게 많다. 제 생각에는 저거 빨리 다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또는 다세대 다가구 막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우리 청년들. 서민들하고 청년들한테 그쵸. 분양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임대주택으로 내놓거나 네. 도대체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저번에 구로 차량 기지 예. 때문에 광명 시민들 예. 고생하는 거 나왔는데 그 문제 좀 해결이 되었나요? 뭐 이제 원점에 돌려서 이제 처음부터 검토하기로 했으니까요. 네. 그래도 많이 그런 주민들의 어떤 걱정은 덜어진 것 같습니다. 아, 역시 그래요. 정부가 바뀌고 조금 더 그런 부분은 그렇죠. 예. 좀 소통 잘 되겠죠. 예. 네. 맞습니다. 마을과 집 한영현 이사장 모셨습니다. 예.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마을과 집 딱 봐도 사적 기업 같은데요. 네. 저 일반 이윤 추구 기업은 아니시죠? 이윤도 조금 추구해야죠. 아, 그러니까요. 남는 게 있어야 사적 기업도 하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적 기업이라고 보면 네, 될까요?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 앞부분에 이제 뭐 톨게이트 노동자 소식도 전하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 하나는 자기 집 문제이고 하나는 직장 문제 아닙니까? 살다 보면 제일 걱정하는 게 교수님 빈집이 이렇게 많나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은 빈집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시는 동네는 이제 살기 좀 괜찮으신 동네인 거예요. 아, 예, 전국에 이제 빈집이 약 한 126만 호가 되고요. 경기도에만 20만 호가 있어요. 서울에 거의 한 9만 3천 호. 예. 서울에요? 서울에도 빈집이 있어요? 저희들 들어 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체 주택의 6.3%인데 앞으로 이제 2050년까지는 약 10% 정도로 이제 증가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가까운 일본을 살펴보면 일본은 빈집이 거의 850만 호예요. 그러니까 전체 집의 13.5%가 빈집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우리로 말하면 가장 빈집이 많은 도가 야마나시켄이라고 있는데 그게 평균 빈집이 공가율이 21.3%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값이 비싸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쿄도 빈집이 10%가 넘어요. 도쿄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 상황들이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2005년부터 2015년 앞으로 5년 후 그러니까 2020년대 중반까지부터는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보면은 앞으로 5년 이후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빈집이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한 10%보다 일본은 2040년까지 노무라 경제연구소에 의하면은 빈집이 30% 육박할 위험성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이제 빈집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영현 대표님도 집 주택 전문가인데 빈집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글쎄 빈집이 늘어나는 것은 빈집은 하나가 생긴 이후에 옆에도 계속 빈집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오고 나면은 다른 대책을 마련하기가 참 힘들게 되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접도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늘어나는데 어떻게 늘어나는 게 악성이 되고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없애거나 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VCR 보니까 낡은 집 보니까 동네 분위기까지 의심스러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네 주민분들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고 여기 뭐 귀신 나온 속을 저리 가라죠 뭐. 지금 이제 저희 다 비었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저 앞쪽에 한 집만 지금 있고 이 뒤로 다 빈집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무너진 지가 좀 되고 안에 엉망이죠. 이게 지금 사람 산 지가 5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엉망이지 안에 들어갔어.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냄새.
그러니까 사람이 나가게 되면은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이제 집을 이제 무너지면 이제 겹치 때문에 겹치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한 7, 8년 전에 비 와가지고 요 세 집이 무너졌어요. 이게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예, 이거 해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기 이제 7년인가 8년 됐을 거예요. 다 몰랐어요. 사람이 안에서 죽었는지. 근데 노숙자가 이제 들어와서 저쪽 안에 풀밭에서 이제 저가 됐더니 몰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도둑 때문에 우리는 카메라 달았잖아요. 도둑 맞아가지고. 전에 그러면 여기 아주 다니기도 망했고요. 아주 쓰먹쓰먹하고 이제 머리가 아주 꼰져서 아주 죽겠어요. 옛날에 깡시장 하게 되면은 유명했어요. 이 동네 사람이 다 부자였어요. 이 시장이 이사가면서 상권이 바뀌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구심도시가 되고 그 당시 이제 연수동이나 이쪽으로 이제 구월동이나 신도시가 돼서 여기 낙후된 거죠. 이제 노인양반들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돌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들은 이제 다 나가고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빈집 생기고. 괜찮았어요. 우리 이사 올 때만 해도 집들도 다 깨끗하고. 그런데 그냥 금방 재개발된다고 어쩔 소리 하니까는 손들을 안 대고 살아서 집이 다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소규모주택 좋아, 가로주택. 전국에 이러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았고 무진장 많이 와요. 전국에서 다 찾아와요. 와, 대도시에 저런 거의 흉가 분위기. 그러니까 귀신의 집 같이. 아, 나는 계속해서 아무튼 저거 빨리 정비해가지고 청년들 임대주택으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 네. 한 대표님, 이게 저게 아까 인천 석정마을이라고 그랬는데 네. 저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저기는 어떻게 정비가 다시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일단 아무래도 저기가 이제 지역이 노후화되면서 지역에는 민간 개발업자들도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논의를 계속 이어왔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진행이 안 되었을 것 같고.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네, 하고. 사업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근데 이제 저게 계속 이제 방치되다가 어떻게 보면 LH가 이제 공동 시행을 하면서 지금 가로주택 정비 지역으로 이제 1호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여기서 LH가 공동 시행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저 지역을 그 가로주택 정비를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 조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LH가 비용 조달도 하고요.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업 총괄을 한다거나 그리고 저기가 사업성이 마지막에 다 짓고 나서 사실은 분양이 다 돼야지 그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되는 건데 그쵸. 미분양이 되게 되면은 LH에서 일정 부분을 인수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행복주택이라든가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계획까지 가지고 와서 그러면서 LH 공동시행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현재는 그래서 지금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 1호로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교수님 어떤 뜻이에요? 좀 쉽게 설명해 그러니까 주시죠. 우리 이제 그 정비 사업을 이제 과거에는 좀 규모가 크게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사업이 이제 되기가 어렵고 소유자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작은 단위로 이제 정비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게 빈집 특례법이 제정이 돼서 거기에 이제 그 뒷부분에 이런 정비 사업 부분을 소규모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더불어서 이제 소규모로 이제 세대 수가 많지 않은 지역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이번 정부에서 만든 거죠. 저번 정부에서. 오, 아주 그럴싸한데요. 빈집 특례법도 있다는 것도 이번에 이제 저도 시청자들 처음 처음 들어보시면 있을 알았어요. 텐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재개발, 재건축하면 막 대규모로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도 많이 들 테고. 시간이 많이 예, 드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예. 사업성도 따져야 되는데 그렇죠. 예. 소규모로 막 예. 10가구, 20가구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일종의 가로변을 소규모로 한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로를 도로를 유지한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 유지하면서 그렇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블럭 안에 정면으로 이렇게 철거하는 게 아니라. 예, 블럭 안에 그렇죠. 이렇게 한 예, 블럭씩 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저기 어떻습니까? 이제 방금 이제 말한 저런 재택들이 그 말씀하신 그런 대책들이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제 사실 이것이 이제 그 뭐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지금 이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이 소유자들의 이해관계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떤 분들은 저기서 사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소유자가. 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거를 이제 전월세를 주거나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저거를 이제 거의 내팽개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또 하나 아까도 이제 빈집이 왜 늘어나냐면 집이 이제 처음에 한 개, 두 개 비기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집이 이제 점점 비기 시작하면 10개가 20개 되고 20개가 30개 되는 거는 1, 2년밖에 안 걸려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집이 비기 시작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밤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옆에 예를 들어서 옆에 집이 그 거의 뭐 바람 불고 태풍이 오면 무너질 지경이에요. 근데 그 집에서 어떻게 삽니까? 네. 그리고 옆에서는 비행 청소년들이 오거나 범죄자들이 오고 이런 집에서 그러니까 그 마을 자체가 황폐화가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이 빈집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 곽현애 MC도 빈집하면 저는 한편으로는 범죄 막 걱정하고. 아우 무섭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살고 있는데 동네 한두 명씩 떠나기 시작한다. 그죠. 그리고 동네가 황폐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서 빨리 돈 모아서 딴 동네 이사 가야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계속 빈집이 방치되는 이유도 인구가 이탈되고 동네가 세락되고 뭔가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형태인가 봐요, 교수님. 빈집이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 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고령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할 수가 없죠. 그쵸. 본인이 사실 때까지 갖고 있다가 자녀한테 상속을 한다. 근데 또 이제 상속을 하게 돼도 이것을 한 사람한테 상속하지 않고 자녀 공동 명의로 상속하는 상속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보면 이것을 뭐 저것을 고쳐서 빈집을 활용하거나 이런 생각이 없고 그냥 재개발되거나 나중에 그냥 매각할 팔 생각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주택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점점 노후화되다 보면 집값이 비싸다는 거랑 땅값이 비싸다는 거랑 집이 살기 편하다는 거랑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매덕인데 그 주택이라는 것은 너무 노후화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노후화가 되다 보면 점점 사람이 안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노후화가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집을 저분들이 왜 놔두냐? 저거를 헐거나 새로 지어야 되는데 네. 저걸 이제 가장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 뭐냐면 집을 빈집 저 상태로 두는 게 가장 세금을 덜 내는 게 우리나라 지금 세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했던 네. 게 서울에 도심에 빈집이 있다는 이유가 참 궁금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재산세가 가장 덜 나온다는 제일 거죠. 덜 나와요. 공시가가 네. 제일 낮게 나오고. 월세가 저걸 고쳐서 월세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저대로 놔두고 세금 덜 내고 있다가 나중에 파는 게 어떻게 보면 머리도 안 아프고 소유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죠. 굉장히 이기적이죠. 아니 한영현 대표님은 이제 마을과 집 사회적 기업에 예전에 저희 한번 출연했을 때 집을 이렇게 깨끗이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나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하던데 저런 이제 빈집 같은 데도 가세요? 그 우리 한 마을과 집에서? 저희가 이제 빈집 형태로 되어 있었던 거 거의 1년 육박하죠. 그런 빈집을 리모델링한 경우가 한 2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그 일반 고시원을 대체하는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곳들도 이제 그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보면은 현재는 좀 우량한 것들이 나와요. 그나마 활용도가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당연히 리모델링을 해서 하자니 돈이 들어가는데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오시게 되는 경우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라도 활용을 하면서 지역에서 그게 이제 그래도 입지 좋은데 빈집 될 법한 것들이 버팀목이 돼주면 그나마 그 근처는 좀 어떻게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낙후된 집으로 고민하는 분들은 마을과 집 사회적 기업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 좋겠네요. 네, 뭐 한번 오시면 예, 친절 그러니까. 상담하겠습니다. 네. 빈 집과 고시원을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그쵸. 전문 사회적 기업. 일단. 그래서 이 마을가집 이 대표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그 동네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있고요. 또 저희 TV 민생연구소에서 빈집 요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주민들의 힘을 모으자 해서 뭔가 동네에 활력을 만드는 또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찾아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사실 최근에 많은 지역에서 개발이 시작되고 실제 사불뜨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잖아요. 조합이 결성됐다가 해체되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은 끊임없이 지속이 되거든요. 개발 계획이 막 10년씩 진행이 안 되고 대부분 공가로 막 남아있는 이런 마을들 가보면 이제 재개발 임대아파트가 만들어진다고 해봤자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이 마을에 살 수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서 더 이상 들어올 사람이 없는 이런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 반지하에 계속 비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유리창 효과처럼 이제 유리창이 깨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쥐나 고양이들이 죽어서 자꾸 위생적인 것들이 이제 주민들에게 피해를 상황이었는데 어찌 보면 누군가는 관리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좀 더 긍정적인 모델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지금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입구가 막혀 있어. 이런 게 이제 비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집들. 지역에 있는 빈집들을 조사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년들이 같이 좀 고쳐서 살 만한 또 괜찮은 곳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저평가 우량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노후화되고 되게 못 살 것 같아서 비어 있는 공간을 저희 이제 시공 기술력으로 다시 복원을 하고 실제로 살만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건물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을 하고 나서 제 친구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도시재생이 뭐냐? 그래서 도시재생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오래 사는 거. 모든 거를 다 부시지 않고 살려내는 것이 답은 아니겠지만
저만의 노하우로 고쳐서 충분히 그 가치를 다시 발할 수 있는 일종의 흙 속의 진주를 골라내는 게 저희만의 노하우라고 생각하고 같이 하는 청년들하고 그런 공간에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거 문제,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고령화의 그늘을 우리보다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빈집 증가세는 우리보다 더 가파릅니다. 2033년에는 무려 전체 주택의 3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 중 3분의 2가 경기 호황을 누리던 1970년대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와 주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50년 전 이 마을의 풍경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개별 지자체마다 조례를 통해서 빈집 문제를 풀어가던 일본도 지난 2015년부터는 중앙정부 차원의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을 제정, 체계적인 조사나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빈집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한편 반대로 관리 안 되는 빈집엔 주인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강제 철거까지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일본 빈집은행 시행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요. 일본에서 찾은 눈에 띄는 빈집 활용 방안은 또 이 빈집은행입니다. 일본 지방정부와 지역 커뮤니티가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은행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빈집은행 웹사이트에는 일본 전역에 있는 빈집 정보가 올라와 있으며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주 싼 가격입니다. 놀랍죠? 집은 공짜로 드릴 테니까 시골에서 풍요로운 전원 생활을 시작하세요라는 이런 광고글이 나옵니다. 이 꿈 같은 이야기가 최근 일본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빈집은행을 통해 입주한 사람이 18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거나 60세 이상 고령자라면 월세를 최대 4만 엔, 우리 돈으로 약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까 솔깃한 제안이면은 분명해 보이죠. 전 세계에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 문제. 과연 우리 정부는 빈집 관리를 위한 어떤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또 그 방향성은 잘 잡은 걸까요? 도심에 흉물이 된 빈집의 생명을 불어넣을 방법. 우리도 그 고민이 시급해 보입니다. 심각하네요. 우리 네. 박찬호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빈집은행 굉장히 솔깃합니다. 네. 저 지금 빌 받았고요, 빈집은행. 그다음에 아까 빈집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청년들이 버섯 농장,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지옥과라 그러잖아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이걸 옷반지 프로젝트. 이야. 옛날에 옷반지 끼고 노래 반짝반짝 아니다, 빛나는. 꽃반지 끼고지 그 노래는. 네네. 생각난다 그 노래 아시죠? 네. 예. 근데 아니 한 대표님, 드디어 한 대표님 말같이 하는 활동이 아까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다른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하고. 어떻습니까? 저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빈집은행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뭐 버섯 농장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민간이 그리고 청년들이 또 이렇게 차기적으로 빈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고 거기에 이제 대안을 하나씩 마련해 나가는 건 참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그 옥반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하고도 협업을 해서 지하를 저희가 긴급주택으로 지역의 광진 지역에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주거를 잃은 분들이 갈 데가 없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긴급주택으로 조성한 사례도 있는데요. 사실 다소 열악하지만 이런 긴급주택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아직까지도 지역에서는 그렇게 긴급하게 주거를 잃었는데 그렇다면 잠시 임시거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공급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긴급주택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긴급 아이디어가 임시주택을 공급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이 지하에서 버섯을 키운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지하를 살만한 곳을 꾸민다거나 한다는 것이 체계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기도 합니다. 뭐 또 얼마 전에 그 되게 그 여론에 많이 나왔는데 제주도에서 청년들이 스타트업으로 그 빈집을 펜션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사업이 되게 잘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잘 됐는데 이게 그 농촌형 민박업으로 분류가 되고 그것은 이제 농어촌의 그 소규모의 민박들을 특정한 이제 그 인허가 기준을 숙박업 인허가 기준을 완화해서 해주는 것이어서
소유주가 살면서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어서 한우 이외에 확대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물론 이런 조금씩의 한계는 있어도 청년들이라든가 우리가 이 빈집의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리스트업을 하고 그것을 좀 청년들의 창의력을 결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 나가면 그것도 재미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이런 민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빈집 문제를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민간의 창의력과 공공의 노력이 같이 좀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민간 협력의 좋은 예로는 빈집을 활용한 사회주택을 께서 아주 좋은 사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그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혹자는 이런 얘기들을 해야 공공에서 다 사서 어떻게 주택을 짓는다거나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원이 사실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그렇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집주인한테 연락 하면 또 시세처럼 달라고 그러면 네. 그래서 그것을 땅만 SH에서 사서 저렴하게 땅을 임대해주면 사회적 경제 주체가 그것을 잘 리모델링하거나 해서 다시 이제 청년 주택으로 공급하는. 그래서 이 빈집을 비는 것을 방지하고 아까 그 좋은 입지에 있는 그나마 쓸모 있는 것을 거기서 일단은 그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는 네. 효과가 있겠죠. 뭔가 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 낡았어. 확 밀어버리고 새로 짓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있던 집을 뭔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참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교수님. 새로 짓는 아이디어가 사람들을 새로 유입시키는 데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요가 있는 지역,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는 지역이나 경제성. 아니면 군데군데 빈집이 그냥 군데군데 비어 있는 지역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가 적거나 아까 이제 VCR체에서 본 것처럼 돈 동네가 거의 그냥 공포 분위기, 빈집이 많은 지역은 사실 거의 어렵습니다. 네. 불가능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빈집을 아무리 고쳐봐야 인구가 유입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면 그쵸. 새로운 아무도 오지 않는데 빈집을 고치면 뭐 하겠습니까? 맞아요. 폐허의 빈집에서 그죠. 새로운 빈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집을 비워놓고 빈집을 다시 고쳐놓고 다시 빈집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지역과 지방 중소도시 농촌 지역의 어떤 우리가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 그래서 인구가 이제 감소가 되고요. 집은 수요는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공급은 지금 계속 아파트는 짓고 있죠, 새 집은. 네.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자님들도 새 집 좋죠? 아, 좋죠. 절대 주부들은 헌집 안 살고 젊은 사람들은 헌집 안 삽니다. 그러니까 새 집에 대한 수요는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이런 빈집을 돈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부 재원을 통해서 빈집을 수리해서 만들었는데 막상 이것이 해놓고 나니까 이게 수요가 없어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에 맞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연구를 많이 해서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마을과 집 같은 사실이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무조건 재개발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빈집 특례법 아까 나왔는데 잠깐 한 대표님 그거 설명 잠깐만 해주세요. 빈집 특례법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2017년 2월에 제정이 돼서 2018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그러니까 1년 이상 방치되면은 빈집이라고 보고 개량이나 철거 그리고 효율적 이용을 위한 것들을 이제 내용으로 담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군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심지어 매입이나 철거도 할 수 있게 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 아까 그 다른 서구 나라들처럼 빈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좀 체계적으로 활용하자는 안이 한 축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처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이건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뭐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하는 것들을 내용으로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빈집은행 너무 좋죠. 아우, 너무 빈집 좋죠. 정보 시스템 빈집은행. 아,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두 분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짧게 이 좀 빈집을 어떻게 우리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네, 교수님 한 말씀 하고 저희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빈집이라는 것을 빈집을 다시 집으로 한다.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빈집을 다른 용도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지역과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이라든가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빈집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 정부와 지자체, LHS가 이 빈집 정말 제대로 활용하면 좋겠네요. 정말 큰 사직 가치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직겸 말가집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지 하시고 교수님도 많이 애써 주십시오. 아, 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 그리고 한영현 말가집 이사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지는 보도 협조 요청. 하지만 메이저 언론들은 물론이고 지면 언론, 인터넷 언론의 이목도 못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파 방송, 의들의 든든한 지킴이 민생연구소는 우리들이 놓치고 있었지만 너무나 중요한 민생 이슈의 현장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현장인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너무 많이 올랐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하라. 불안해서 못 살겠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하라. 이사 많이 다니셨다고 그동안 얘기 들었는데 얼마나 다니셨어요? 지금 9번째. 9번째요? 네, 살고 있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시네요. 적응할 만치 하면 또 가야 되고 또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어떤 지역을 또 적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부담되고 이사를 왜 가는지 생각해 보면 그냥 여기서 더 살 수 없으니까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일수록 저희 주거단체들, 시민단체들, 제 민생단체들이 단결을 해서 최소한 민생의 최우선 과제인 이 주택임대차보호법만큼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추진하도록, 입법하도록 촉구하는 이런 운동을 가열차게 벌여나간다면 적어도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만큼은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건데 그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는지. 저희는 반드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같이 따라가야 된다. 또 하나는 세입자들이 전월세 관련된 가격 정보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동네의 전세 시세가 어떤지, 월세 시세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기 쉽게 저희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해야 된다. TV민생연구소에서는 이 주제 끝까지 붙들고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짠! 짠! 구보기 소장님. 네. 스티커가 아니라 이제 현장까지. 야. 아니, 제가 갈 현장까지 뺏어가시면 어떡합니까? 신혼여행 갔다 왔더니 작가님께서 뭐 하고 싶냐고 하는 거에 개편했다고. 그래서 제가 네. 현장 나가고 싶다 그랬어요. 아, 잘하셨어요. 안진거리 간다를 뺏고 구봉기 간다가 됐는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화가 납니다만. 아니, 근데 예. 구봉기 소장님이 현장을 가신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게 너무 뭐냐면요. 좋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 좀 취재해서 이것 좀 을들의 목소리 좀 내주세요 하는데도 맞아요. 한 줄 안 나요, 기사가. 그래서 저희 TBS 민생연구소가 지금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첫 현장이 첫 현장 세입자들이 있으면 너무 좋아서 저만 해도 20대 이후에 제가 세보니까 지금 10번 가까이 이사를 했어요. 네, 20대 이후에 한 10번. 너무 우리나라 세입자들 정말 권리 열악하잖아요. 네. 맞아요. 갔다 온 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어땠어요? 네. 네, 많이들 오셨던데. 국회 갔다 온 거예요. 네. 지금 국회 강당인데요. 그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 그 유엔이 정한 그 세계 주거의 그렇죠. 날이래요. 네. 근데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첫째 주 월요일이라고 해서 뭐 왔다 갔다 한다 뭐 불만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주거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게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이사 다니기 힘들어서 집 사야 되겠다라는 말도 그런 있어요. 생각 해요. 그런 생각 많이 네. 하죠. 근데 2년마다 우리들이 이사를 다니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그냥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주거 세입자를 2년만 보호하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네. 상가는 10년인데 벌써. 네, 벌써 10년이죠.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1981년에 제정됐어요. 처음에는 1년 보호해 주다가요. 1989년에 그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어요. 그렇게 바꾸고 나서 지금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뀐 거예요. 아니, 됐는데. 아니 강산이 3번 바뀌었는데 그런데 세입자들 권리는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이제는 정말 바꾸자고. 네네. 그래서 출범식 하시길 내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연대 출범식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아니 박현아 MC는 몇 번이나 이사 다녔어요? 아우 저도 만만치 자취 많이 않아요. 했잖아요. 아우 옛날에. 저 20대 20살 때부터 자취했어요. 저도 거의 한 10번 정도 이사하다 보니까 이사 비용들 저 중개료들 들죠. 또 동네 적응하려면 힘들죠. 아무리 포장 이사해도 우리 노동도 해야 되죠. 맞아요. 어렸을 때는 장롱 밑에 500원짜리 떨어졌으면 그 죽는 재미로 좋아했는데 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보면은 서민들이 전월세 많이 가는데 이사 많이 다니면 또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이 그 전월세 기간을 4년으로 늘리자 이 네. 개정안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조금만 얘기해 주신다면.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네. 4년인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세입자 2년 보호해주고요, 그냥 땡이에요. 그래서 세입자한테 어떤 선택권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임대인이 나가십시오 하면 그냥 끝인데요. 여기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주자는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 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부르는데요. 2년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세입자가 원하면 2년 한 번 더 살아서 4년까지 살게 해주자 이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상가 임차인들이 1년 지나서 장사 잘 때문에 2년, 3년 이렇게 해서 총 10년까지 보호되는 것처럼 주택도 그런 거잖아요. 2년 살다가 내가 1년 더 살겠습니다. 아니면 또는 2년 더 살겠습니다 하면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거를 진작에 도입해서요. 지금 현재 10년까지 그러니까요. 근데 혹시라도 먼저 이사 갈 일 있으면 1년만 더 이사해서 3년만 살고 이사 갈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최장 4년을 보장해 준. 저는 근데 노회찬 전 대표님이 저도 뵀을 때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4년도 짧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초중고가 초등학교 6년, 중고 6년, 대학도 군대 갔다 오나 왕년수 갔다 오나 휴학하면 6년쯤이니까 학제에 맞추기 위해서도 6년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러네, 진짜. 어떠세요? 경제 전문가로서. 지금 이 30년 동안 안 바뀌면서요. 그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연구자들 단체에서요. 이걸 계속 늘려야 된다는 말은 있었어요. 근데 그 기준을 무엇으로 놓고 보느냐였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4년인데 그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017년인가 돌아가시기 전에 발의한 법안인데요. 6년을 말했어요. 6년이 그럼 그 기준점이 뭐냐 하니까는요. 그냥 인류애로 접근을 해버리신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애들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3년 플러스 6년은 한 동네에서 살게 해줍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되게 진보적인 법안이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그 당시에는 5년까지밖에 보호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비교 기준점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놓고 보면 5년인데 이걸 인류애로 접근을 해버리니까 6년으로 늘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성 동탄구에서 강의하고 왔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학제에 맞추는 게 맞다는 걸 공감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사를 가게 되면 학교를 잘못하면 전학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학생들한테 새로운 또 스트레스가 되거나 학업 환경에 위협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깨알 같은 장치도 넣어놨어요. 지금 우리는 최초의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2년을 보호해주잖아요. 3년을 하고 플러스 3년을 해주자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3 맞추려고. 그러니까요. 그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저희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세입자 보호방. 개정연대가 이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도입하자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우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세입자 보호해주는 기간 2년에서 최소 4년 그 이상으로 늘리자라는 게 우선은 가장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임대료를 올릴 때 임대료를 함부로 올릴 수 없게 상한선을 정하는 것들 그것들 정해서 같이 연동해서 그러니까 오래 살면 뭐예요? 임대료 폭등시키면 안 되니까. 그럼 나갈 수밖에 지금도 없는데. 5% 이상 못 올려야 되잖아요. 2년 이내에는. 맞아요. 2년 지나면 마음대로 올려버리니까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연동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전월세 신고제 도입하자는 주장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확정일자를 안 받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 주거임대차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이거나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건물주들이 자기 세금 문제로 신고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지역의 임대차 시장의 그 시세가 깜깜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도 갭투자 다뤘는데 갭투자 문제점 중에 일부가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서 깜깜이로 계약을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잡자라는 거 있었고 또 하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이거랑 같이 연동해서 비교 기준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자 그랬어요. 예,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임대료 협상할 때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깜깜이라서 그 지역의 임대차 거래 그 금액이 얼마인지 깜깜이라서 그 기준이 없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전월세 신고 제도로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을 제시해주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할 때 훨씬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네. 이거 공정임대료 제도, 표준임대료 제도랑 비슷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되면 네. 그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 갭투자 행정으로 피해도 막을 들어가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집에 세입자 몇 명 살고 임대료 얼마인지 알아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새로운 사람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저번에 말씀해 주신 네, 거죠? 맞습니다. 전산에 바로 뜨죠. 그렇게 네. 하면은요. 그 원래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 같은 경우는요. 제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저희 말씀드렸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그 전산에 입력을 해요. 근데 그거를 매매만 하고 임대차는 안 하고 있었는데 임대차에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집 역시. 얘기를 또 오늘 총망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구봉기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거권은 생명이다. 그럼요. 세자를 보호하라. 네, 그렇습니다. 예. TV 민생연구소는 오늘도 외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